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회사가 앞으로 패권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드웨어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패권을 가져갈 것이냐, 약간 이런 양분된 시각들이 이제 계속 시장에서는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결합된 형태로 또 하는 회사가 진짜 없냐라고 하면은 놀랍게도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승용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채널 처음이신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기계 운송 그리고 로보틱스 섹터를 담당을 하고 있는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유의미한 정보들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사실 로봇을 2022년부터 굉장히 좋게 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때마침 또 그때부터 연구원님께서도 많은 리포트들을 이제 또 발간해 주셔가지고 저는 또 감사하게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22년, 23년 로봇주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2년 연속 좋았는데 올해는 또 그에 비해서는 특별히 재미있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올해 좀 로봇이 왜 약세일까? 좀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쭙고자 이렇게 또 특별히 모시게 된 만큼 여러 가지 오늘 로봇에 대한 얘기 많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로봇주가 사실 2년 연속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3년 연속 강한 섹터? 이런 걸 좀 쉽게 찾아볼 수 없거든요. 거의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말고는 그런 섹터를 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에도 로봇주를 좀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22년부터 그 상승 흐름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2023년에 거의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했다. 증가를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3배 가까이 좀 증가를 했다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데에는 결국은 이제 그만한 기대할 거리들이 많았었다. 좀 좋은 모멘텀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강세를 보였었고, 근데 반면 이제 올해는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그런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작년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그렇게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조금 이제 강한 것들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봇 기업들의 뭐 실적, 뭐 매출액 규모나 아니면 이익 규모 이런 것들을 따지고 봤을 때 현재 형성되어 있는 밸류에이션, 뭐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들이랑 좀 비교를 해서 보면은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흔히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수준의 그런 괴리가 좀 벌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이런 실적 성장에 대한 그런 가시성들이 조금 이제 더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거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고 올해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모멘텀들은 좀 다수 산재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크게 세 가지 정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IPO, 신규 기업들의 IPO가 다수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런 상장 시장에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좀 분위기들을 좀 띄워주지 않을까, 이런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가 정책적인 모멘텀. 뭐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고 관련돼서 또 연구 과제들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큰 그림들을 그려주고 긴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그 성장 그런 그림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 또 이제 주목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제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이제 기술 기대감입니다. 뭐 최근 뭐 유튜브나 아니면 기사화로도 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뭐 로봇 AI라든지 아니면은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이제 로봇 쪽에서 상당히 좀 고난이도 첨단 기술 쪽에 속하는 그런 기술 분야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상용화에 대한 시도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같이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올해는 크게 이제 IPO, 정책 그리고 이런 기술 요 세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주가 22년도 때부터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이유를 저는 좀 기업들의 투자의 방향성이 좀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삼성이 로봇을 하면서 막 좀 열기가 불어넣었었잖아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또 상장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시장에 다시 한번 또 활기를 불어넣으셨고, 근데 올해는 아직까지 뭐 특별한 IPO라든지 뭐 추가적인 기업의 투자 움직임이 딱 공공연하게 발표된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없네 하면서 좀 식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근 뭐 기사나 뉴스 플로어가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뭐 기업들이 이제 또 로봇 시장에 관심이 식은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기업들 지금 다 빠짐없이 모든 기업들이 지금 로봇 사업을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 이제 저랑도 많은 부분들 좀 얘기를 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뭐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에 대한 뭐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인 사업화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스타트업 투자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지금 다양한 다방면으로 지금 이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뭐 기업들과 그리고 시장에서는 로봇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연구원님께서 올해 이제 또 다수의 IPO가 예정되어 있다고 네, 하셨는데 네. 혹시 뭐 대표적으로 어떤 IPO가 예정되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3월 달에 2개의 종목이 새로 상장을 했고요. 첫 네. 번째가 이제 KNR 시스템이라고 하는 유압 로봇 또는 유압 로봇 부품을 하는 이제 기업이 3월 초 정도에 이제 상장을 했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3월 달에 또 같이 상장을 했던 기업이 이제 큰 주목을 받았었지만은 이제 엔젤 로보틱스, 웨어러블 로봇을 하는 이제 회사가 이제 상장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상장 예심 들어가 있는 기업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3개 정도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가 이제 시스콘 이라고 하는 이제 물류 로봇을 하는 회사, 뭐 V1텍의 이제 그 검사 장비 하는 이제 회사의 자회사이기도 하고요. 시스콘이 하나가 있고, 그 두 번째가 클로봇이라고 하는 회사도 지금 상장 예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클로봇은 이제 여러 가지 로봇 소프트웨어, 물류 로봇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CMS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CMS는 이제 비전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뭐 카메라나 이런 비전 센서들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AI 알고리즘 이런 AI들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사물 인지를 해서 이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솔루션을 이제 만들어주는 회사여서 지금 이제 시스콘, 클로봇 그리고 CMS 이 세 개 회사가 이제 상장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도 이 시스콘이라는 기업이 네. 좀 나름대로 부각을 받으면서 그 모회사인 V1텍의 주가도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던 감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얘가 좀 언제 상장하는지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3월 말에 상장 예심 청구를 해 놓은 상황이어서 뭐 이제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하반기 중에는 상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물류 로봇 하는 회사인데, 사실 지금 물류 로봇 하는 회사들 많이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T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유진 로봇이라고 하는 회사라든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제 상장이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제가 파악을 해봤을 때 국내 물류 로봇 시장에서는 가장 이 납품 레코드가 많이 쌓여 있는 회사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작년에 이제 협동 로봇 쪽에서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뭐 국내에서도 뭐 1, 2등을 다투는 이제 그런 회사다 해서 크게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시스콘 또한 이제 그런 흐름에서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크게 또 이제 주목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기대할 만한 포인트를 크게 세 가지, IPO, 그다음에 정책, 기술 이 세 가지 측면을 좀 꼽아주셨는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 특별히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일단 2월 달에 첫 번째 정책이 공개가 됐습니다.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이 로봇 산업의 그런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짜주는 그런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성이 이제 공개가 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또 실행을 해야 되니까, 로드맵을 공개했으면은 관련돼서 이제 세부적인 그런 실행 계획안들이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올해 연중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서 확인되는 것들은 이제 6월 달 정도의 기술 로드맵이 이제 공개될 예정에 있습니다. 뭐 부품 국산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뭐 AI나 아니면 휴머노이드 이런 첨단 로봇 기술에 대한 이제 로드맵들을 같이 그려주면서,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실증 사업이나 아니면은 뭐 R&D 사업 이런 것들이 또 부가적으로 나올 걸로 전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려를 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로봇을 생각하면 가장 좀 끝판왕이랄까요? 최종 목적지라고 보고 있는 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지 않습니까?
예전 막 터미네이터부터 해가지고 네. 정말 이 사람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이런 로봇을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하는데 요게 혹시 좀 언제쯤 상용화가 될까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는 이제 또 내년에 처음으로 좀 생산 판매를 하겠다라는 발표도 좀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점점 시장에서도 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을 점차 좀 키워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연구님께서 보실 때 이 시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이제 굉장히 커질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뭐 올해 연초부터 해서 계속 뭐 빅테크나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의 휴머노이드 관련 이제 기업들에 대한 이제 투자들이 이어지고 있고, 뭐 단순히 뭐는 투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상용화 흐름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질리티 로보틱스라고 하는 이제 휴머노이드를 하는 회사가 이제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 이제 POC라고 하죠. 이제 실증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뭐 BMW, 뭐 벤츠 아니면 마그나 뭐 등등등 이제 다양한 이제 제조 기업들에서 뭐 한두 대씩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겠다, 이제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기술 개발과 투자 그리고 상용화 이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대감들은 더욱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과연 그 본격적인 상용화 시점이 어느 정도가 될까라고 이제 여쭤보신다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좀 나누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나누냐 했을 때 첫 번째가 이제 정형화된 환경, 뭐 공장이나 물류창고처럼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지 않고 로봇들이 막 이제 주변 환경들의 변화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이제 그런 유형의 환경이 저는 첫 번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일상생활이나 이런 외부 공간들처럼 비정형 환경, 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타임라인을 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형화된 환경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빠르면은 정말 뭐 올해 아니면은 내년부터 조금씩 이제 상용화가 이루어질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비정형 환경, 저희가 뭐 가정이라든지 이런 일상생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 같다.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좀 길게 이제 내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휴머노이드가 보급되는 시점은 조금 더 이제 기다려야겠지만은, 그래도 단기 관점에서는 뭐 공장이나 물류창고 일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제 쓰이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그 로봇을 우리가 좀 말하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기술이 같이 더해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동안의 로봇들은 다 웬만하면 이제 수행 관점, 행동하는 관점에서만 좀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주변 환경들을 뭐 센서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뭐 행동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AI 기술들이 좀 더해지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범용 로봇이 이제 탄생할 수 있는 기반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로봇에 관심을 가진 지 벌써 2년이 넘어가지고 이게 기업 탐방이랑 이런 전시회 같은 데도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면 내가 생각한 로봇이 완전히 있는데 다르죠. 네. 거의 진짜 기계 부품처럼 느껴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약간 태블릿 형식의 그 작동기에다가 입력값을 입력을 해야지 얘가 그대로 출력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뭐 사용하는 키를 입력하지 않으면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기계 부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게 로봇인가? 그냥 자동화 설비 아닌가?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고 활용도가 큰 로봇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닐까.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굳이 간섭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이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센서도 필요하고 AI도 필요한 거니까. 근데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작동할 만큼의 기술 수준이 좀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완전히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까지는 아직은 도달은 못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좀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또 로봇 AI에서 관심이 큰 상황인데, 결국 로봇 AI는 뭐 흔히 저희가 뭐 챗GPT 이런 것들 많이 쓰실 텐데, 이런 언어 모델이랑 다른 점은 결국은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AI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이제 차별성이 있는데, 그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쌓을 수 있는 뭐 기반 모델이라든지 그런 환경들이 지금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거 이제 언어 모델이 데이터를 좀 빠르게 쌓아왔던 것처럼 이제 좀 그 초입 단계에 저희가 위치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작년부터 해서 제가 이제 여러 보고서에서도 강조를 드렸었던 것들이, 이제 구글에서 로보틱스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RT1, 뭐 RT2 이런 AI 모델들을 이제 공개를 해놨고, 그 모델들을 이제는 여러 주요 대학기관, 대학이나 아니면은 뭐 연구기관이나 이제 이런 쪽에다가 좀 배포를 해놨습니다. 배포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 뭐 이제 대학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걸 가지고 뭐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걸로도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거기서 또 새로운 데이터가 쌓인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저기 이제 뿌려놔서 데이터를 이제 모으겠다라고 저는 이제 이제 배포를 했던 배경을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거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알로하라고 하는 로봇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알로하라고 해서 이제 저가형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마찬가지로 로봇 행동 데이터 학습하는데 이제 활용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공개를 했는데,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좀 저렴하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연구자분들이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더해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 3월달 이제 GTC 엔비디아가 이제 컨퍼런스에서 그루트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또 이제 로봇에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어서 이제 본인들이 뭐 이제 GPU나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겠다. 뭐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리얼 투 심 해가지고 로봇한테 뭐 시뮬레이션한 데이터 값들을 이제 뿌려주는 이제 그런 뭐 인프라적인 것들도 지금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올해는 이제 그런 기반들이 이제 조성이 되는 한 해가 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 이후로 좀 퀀텀 점프하는 그 그림으로 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그러니까 진정한 로봇이라고 부를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반을 좀 구축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정말 구축이 된 이후로는 실질적인 로봇 시장이 좀 퀀텀 점프를 기대할 수 있겠다는 포인트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아직 사실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이제 연산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터리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극복을 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AI를 또 휴머노이드나 이런 로봇들에 이제 접목을 시키게 되면은 막 엄청난 또 연산력을 필요로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온 디바이스로 이제 로봇 안에서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클라우드에서 끌어와가지고 이제 통신으로 연결시켜서 하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어떤 방법이라 하더라도 뭐 전자 같은 경우 엣지 디바이스에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뭐 자체적인 이제 반도체 파워,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질 필요가 있을 거고, 아니면 클라우드에서 끌어온다고 하면은 이제 통신, 뭐 6G라든지 레이턴시 지연 없이 구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또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컴퓨팅 파워가 저희 막 최근에 뭐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다, 이런 환경 문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데, 로봇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전기를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 기반해서 이제 전기 동력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의 배터리 기술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막 뭐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10분 쓰고 말 수도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이런 배터리에 대한 기술들이 같이 발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금 뭐 휴머노이드 스펙들 공개되고 있는 거 보면 대략 한 2kWh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AI 데이나 이런 데서 공개를 했던 거를 보면은 이제 뭐 시간당 한 100메가와트시 요 정도 쓰거나 아니면 500까지 이제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뭐 지금 한 4시간 정도는 이제 쓸 수 있는 그림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한 행동, 연산력을 필요로 하는 행동들이 필요로 된다고 하면은 배터리의 수명은 좀 더 이제 짧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것들도 같이 좀 이제 발전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뭐 양자 컴퓨팅, 뭐 6G, 전고체 배터리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또 저희가 생각하는 휴머노이드 기술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최근에 그 AI가 보다 더 계속 발달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반도체도 필요하지만 이 전력, 전기 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게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로봇은 더하네요. 이게 안에 내재적인 배터리도 필요하니까 진짜 그야말로
전기를 엄청 잡아먹겠다고 엄청 생각하네요. 잡아먹고 엄청난 배터리의 이제 수요처가 될 수가 있고 엄청난 반도체의 또 수요처가 될 수가 그러네요.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로봇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배터리도 그렇고 네. 반도체도 그렇고 네. 전력 네. 이 모두가 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거의- 반대로 그 시장이 이제 로봇 시장 성장에 따라 같이 동반 성장할 수도 네.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가지게 네. 되네요. 네, 상호 연관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같이 뭐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도 엮어서 보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바라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따가 저희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배터리랑 반도체를 또 잘하는 나라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힘입어 로봇 시장에서도 좀 힘을 낼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실제로 일부 뭐 테슬라의 배터리에 국내 어떤 회사가 납품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거기에 뭐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건 또 뭐 삼성이나 아니면은 뭐 하이닉스의 것들이 또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연히 이제 그런 관련 밸류체인에 또 속해 있는 기업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로봇들을 개발하는 관점에서도 지켜보시지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나 아니면 삼성 다른 그룹사들 뭐 삼성전기나 이제 이런 쪽에서도 다 좀 기회는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만 한다 생각을 해서 이제 주목은 하고 있다. 이제 연구원님과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로봇이 되게 좋은 산업이다, 미래 유망한 산업이다라는 거는 다 아마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비싸 보이면 못 사잖아요. 근데 이 로봇 주식 대부분의 기업들이 거의 다 영업이익 기준 적자인 기업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밸류가 이게 맞냐? 어떤 애들은 이제 퍼가 뭐 몇백 배가 되고 이런 기업을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에 좀 우려감을 많이 표명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런 식의 투자는 좀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좀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이제 또 특히 또 이제 요런 고퍼, 뭐 고 PBR 이제 요런 네.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섹터이고 이제 기업들이긴 한데 네. 사실 그렇다고 또 안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그런 미래 관점에서 이 기업들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해야 될까 사실 이제 고민도 많은 상황인데 보통 이제 이런 뭐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미래 추정치를 땡겨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하거나 그러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실제 이제 커버를 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산출할 때 굉장히 고민도 많았지만은 이제 뭐 DCF나 아니면 RIM 같이 좀 이제 장기적인 실적 추정을 토대로 해서 뭐 기업의 본연의 가치나 뭐 내재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산출을 해서 이렇게 좀 제시는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안 볼 순 없다. 이제 일단 이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뭐 다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로봇 시장에서 이제 뭐 상장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VC 그런 스타트업 투자, 벤처 투자 시장 동향에서만 봐도 엄청나게 기업 가치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 기업들이. 뭐 대표적으로 이제 2월 달에 그 영상으로도 많이 나왔었던 휴머노이드 기업인 피규어.ai라고 하는 미국의 휴머노이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그때 이제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받았냐라고 좀 찾아보니까 한 3.5조 정도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은 상황이어서 사실 뭐 아직 실적도 안 나오고 뭐 그나마 이제 그냥 기술만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높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방법으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저는 로봇 기업들을 볼 때는 사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조금 이제 과도하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지만 네. 조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로봇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뭐 네. 저희가 아까 뭐 배터리, 반도체, 뭐 기계적인 것들 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 로봇은 모든 기술의 총 집합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단편적으로 어떤 기술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보다는 이제 그걸 뭐 단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보다는 우리가 이 기술도 가지고 있고 저 기술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엮어서 우리가 하나의 또 로봇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라고 하는 회사이 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조금 이제 저는 당연히 이제 후자 쪽을 좀 더 주목을 해서 좀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제가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거의 첫 번째 써 있는 문구가 위 터치 더 코어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이제 코어를 터치하고 있다. 그 로봇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 뭐 부품 기술부터 해가지고 제어 기술, 뭐 AI, 뭐 알고리즘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제 아우르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이제 굉장히 그 프레이즈는 제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22년부터 이제 그 기업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뭐 휴보라고 하는 로봇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협동 로봇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라인업을 이제 가지고 있었었는데 지금 최근 이제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전시회에서 굉장히 좀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이제는 그 두 개에 더해서 뭐 서빙 로봇부터 해가지고 물류 로봇, 뭐 실외 자율주행 로봇 아니 뭐 다양한 이제 로봇들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새로운 플랫폼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 로봇 기술에 있어서 핵심을 터치하고 있는 회사들, 핵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라인업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뭐 기술 흐름들도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이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는 게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로봇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기술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그만큼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로봇이 이제 모든 기술의 집합체라는 생각도 좀 더 다시 드는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이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술이 좀 많이 뛰어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흔히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로봇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뭐 그래도 상위 국가에는 속해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한 최소 탑5 안에는 그래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안주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늘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이 잘하는 거는 그런 뭐 산업용 로봇 유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시장은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던 뭐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로봇 AI 그리고 기타 로봇 뭐 부품 뭐 센서 이제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뒤처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이제 분발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는 뭐 당연히 이제 미국이나 뭐 그리고 이제 중국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강제했던 일본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독일 요 네 개 국가가 조금 이제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또 실적을 안 볼 수가 없겠는 게 이게 로봇이랑 또 같이 묶여서 가는 게 항상 AI잖아요. 근데 AI가 또 작년부터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를 꼽을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에는 또 반도체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를 볼 수가 있겠는데 얘네들도 주가가 오를 때 야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또 실적 발표되는 거 보니까 얘네 이렇게나 돈 벌어? AI로? 하면서 야, 이거 실적 상승 대비 주가 상승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하면서 더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뚜렷한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더 투자를 고민하시고 확실한 좀 뭔가 이 적정 주가를 판단하기 어려워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확하십니다.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그랬듯이 앞으로 로봇도 이제 그런 유사한 흐름은 저희는 보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지금 당장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적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다, 녹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업황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뭐 저희가 다 기술 좋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고 앞으로 수요가 커질 거는 정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딱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업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로봇이 크게 B2B 로봇 그러니까 기업들이 쓰는 뭐 자동화 설비로서의 로봇들이 있고 그리고 B2C 로봇, 뭐 로봇 청소기나 아니면 가사 로봇이나 이제 이런 개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로봇 유형으로 이제 나누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아직 후자 B2C 로봇은 아직 개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B2B 로봇 중심의 시장인데 지금 B2B 로봇은 당연히 기업의 설비 투자 사이클이랑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처럼 약간 금리가 높거나 아니면은 경제가 좀 불확실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업황 자체가 저희는 다운 사이클에 이제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행히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이제 반등세가 나올 거다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있는 게 어쨌든 뭐 사실 뭐 최근 좀 불확실해지긴 했지만은 미국 쪽에서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조금 이제 경기가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 약간 이런 것들이 로봇 쪽 업황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이제 실적 개선 그러니까 기업들의 로봇 구매가 조금 이제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이제 완전히 좀 업사이클로 이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 저희 인간이랑 굉장히 밀접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런 인간들의 그러니까 사회, 뭐 기업들의 수용성에도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제 뭐 협동 로봇 공개가 됐을 때 그게 이제 처음 공개된 거는 2000년대 초반대였는데 이제 와서 좀 뜨기 시작을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통 로봇들이 하나의 플랫폼, 새로운 플랫폼이 공개가 되면은 인간 사회에 적응하는 데까지 한 10년 정도 소요가 걸립니다. 왜냐면은 뭐 AI나 이제 이런 것들처럼 명확한 효용 가치를 저희가 바로 찾아낼 수는 없어서 로봇 팔 가지고 저희가 막 공장에서 쓸 수도 있지만은 뭐 아니면 커피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접목을 시켜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찾는데 좀 상당 부분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당장 그렇게 실적 성장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좀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향후 이제 약간 저는 늘 약간 이제 L자형 성장을 할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약간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지 않을까. 결론은 올해는 조금 실적은 기대하기가 어려우나 내년, 내후년에는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결국에는 그 L자형 성장을 한다고 봤을 때 그 성장의 초입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근데 그 성장의 초입을 만들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사실 국내 로봇들은 국내 기업들이 아마 먼저 써줄 겁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도 워낙 이 글로벌 시장에는 로봇 기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당장 뭐 한국 기업들이 뭐 해외에 막 진출을 해가지고 쓰이고 이런 것들보다는 뭐 국내 기업들의 레퍼런스를 쌓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해외 수출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이제 캡티브로 뭔가 써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이제 어떤 로봇 기업들이 어떤 국내 기업들한테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캡티브 수요들을 또 확보해 가고 있는가가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한 거에서 이제 저희가 연계를 지어서 보면은 뭐 이제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로 납품할 수 있는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최근에는 LG전자랑 로보티즈라고 하는 회사가 또 이제 여러 가지 협력들을 이제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로보티즈의 로봇이 뭐 LG전자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LG전자를 통해서 판매가 되거나 이제 이런 그림들을 계속 저희가 좀 이제 트래킹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로봇을 처음에 22년도에 좋게 봤던 포인트가 이거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한 기점이 탈세계화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리쇼어링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공장도 재편하고 있고 중국에 있던 공장들을 다 미국 쪽으로 하고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공장을 이제 새롭게 지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일할 만한 사람을 넣기에는 인건비도 너무 비싸고 심지어는 사람도 없고 제조 쪽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도 부족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로봇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또 때마침 로봇 단가가 많이 싸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격적인 로봇의 성장 국면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이 공장에 로봇을 얼마나 많이 채워 넣을 것인가가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금리 인하가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이 기조 자체가 전 세계적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리쇼어링이라는 기조 자체가 단기간에 또 끝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또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거든요. 저도 딱 그 로봇을 처음 데뷔할 때 썼었던 내용들이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글로벌리 공급망이 재편이 나오고 있고, 근데 뭐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는 일할 사람들이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이 로봇에 대한 기술력도 올라오고 있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보급이 될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이제 로봇에 대한 뷰를 굉장히 좀 좋게 가졌었던 기억들이 있고, 그게 뭐 저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단기적으로 끝나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또 한번 많이 이루어지는 거는 올해 말 뭐 내년 이렇게 또 기회가 찾아올 수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로봇의 궁극적인 가치는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다라고 봤을 때 이게 아직은 완벽하게 사람을 대체하고 있지는 못하는 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봇이 있더라도 결국 사람의 손을 타야 되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말 로봇 시장의 퀀텀 점프는 좀 어렵다라는 네. 생각. 그러면서 동시에 결국 AI 성능에 따라 로봇 시장도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 지금까지는 로봇을 우리가 하드웨어, 좀 기계 부품 쪽으로 봤다면 나중에는 좀 더 소프트웨어 관점, 정말 스스로 생각 판단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정말 말씀하셨던 기술의 집약체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또 한 번의 상승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기업이 결국 최종적인 로봇 기업의 끝판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로봇 기업을 탐방할 때 물어봤던 게 대표님 이런 로봇들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했을 때 사실상 하드웨어 요 만드는 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다 하더라고요. 결국 판가름은 소프트웨어에서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렵다. 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걸 잘하는 기업이 1등이 되겠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거든요. 네. 연구원님 생각 어떠세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딱 관련된 질문입니다. 뭐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회사가 앞으로 패권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드웨어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패권을 가져갈 것이냐, 약간 이런 양분된 시각들이 이제 계속 시장에서는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아직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둘 다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장 쪽에서는 AI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가가치들을 좀 보시면서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앞으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은 하고 계시고 있고 이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그 두 가지의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 로봇의 몸 자체를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로봇의 머리, 그러니까 로봇의 전체적인 환경 인식이나 전체적인 이 저희가 행동 계획을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자율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 두뇌에 해당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전자, 그러니까 로봇의 몸을 자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거, 내가 이제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다, 발을 움직이고 싶다, 걷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로봇은 물리적인 존재고 그리고 이런 이제 물리적인 존재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는 그 물리적인 형상이나 형태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아니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든 이런 하드웨어를 하는 회사들이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후자로 말씀드린 약간 어떻게 보면 AI 쪽에 관련된 그런 기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많은 데이터 학습을 토대로 해서 그런 이제 행동의 계획에 대한 뭐 플래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또 뭐 구글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좀 나누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는 기업들이 이제 하드웨어까지 아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에브리데이 로봇이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었고 과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도 투자를 했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AI 지금 이제 기술을 개발은 하고 있지만 이 로봇 쪽에다가 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하면서 내려올 수가 있고 반대로 로봇 쪽에서도 이제 하드웨어만 하다가 이제 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랑 뭐 협력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영향들을 강화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아직은 속단하긴 이르다. 둘 다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드웨어도 중요하고 다 소프트웨어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 근데 하드웨어도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저희가 막 이제 AI가 완성되면은 휴머노이드가 될 거야라고 또 생각을 하시지만 아닙니다. 아직 뭐 손가락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걷는 거나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좀 디테일한 게 디테일한 것들도 많이 부족하고 유연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직 뭐 로봇들이 이제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결국은 아직 하드웨어도 많이 발전을 할 필요가 있고 관련된 뭐 이제 부품 생태계나 이런 데까지도 조금 이제 시선을 넓혀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드웨어는 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면 결국 누가 이걸 내재화해서 대량 생산해가지고 보다 싸게 많이 팔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싸움이 펼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앞서 이제 약간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은 걸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초기 시장 때. 그러면서 삼성이 이런 걸 좀 잘하니까 그래서 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게 또 투자한 게 아닌가? 제조 기반의 이런 싸움에서는 좀 강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이거는 결국에는 기술인데
기술을 할 수 있는 또 데이터와 함께 AI 기반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솔루션, 자체 OS 이런 걸 가진 기업이 좀 우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이제 삼성이 이제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계속 지켜보고 있고 분명히 양사가 가진 그런 강점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다르고 있고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뭐 협력 방안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조금 더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로봇 기업 중에 하드웨어 측면도 좀 잘하고 소프트웨어 측면도 좀 잘하고 좀 복합적으로 좀 잘하는 기업이 좀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들도 잘하고 아직 그런 AI 관련된 것들이라고는 아니지만 이제 약간 몸을 컨트롤하는 로봇 그 물리적인 것들을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 제어 알고리즘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흔히 이제 막 그런 이제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로봇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결합된 형태로 또 하는 회사가 진짜 없냐라고 하면은 놀랍게도 네이버가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이버 랩스에서 이 로보틱스 랩이 따로 있어가지고 관련돼서 이제 뭐 양팔 로봇이나 아니면은 뭐 이동형 로봇이나 이런 하드웨어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네이버가 그때 작년인가 하이퍼클로바 이제 공개를 하면서 관련돼서 지금 유럽 연구소에서는 그러니까 네이버의 유럽 연구소에서는 이런 이제 로봇에 대한 AI들을 같이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 조금씩 결합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로봇들 물리적으로 저희가 학습을 시키려면은 약간 좀 이건 약간 번외의 여담이긴 하지만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형태로 학습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텔레 오퍼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약간 햅틱 장치 같은 것들을 몸에 차고 움직이면은 로봇이 그것들을 이제 모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쌓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네이버가 그 개념도 굉장히 오래전에 공개를 했었어요. 운동지능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의 움직임들을 바탕으로 해서 로봇을 학습시키고 데이터를 쌓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또 숨겨진 곳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해오고 있었던 게 아닌가. 약간 좀 의외일 수도 있지만은 예,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다. 네, 뭐 당장 뭐 그게 네이버의 뭐 실적이나 아니면 밸류에이션에 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뭐 그런 쪽에서 또 새로운 테슬라처럼 아이템이 생겨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또 생각도 못한 개념이네요. 네이버를 사실 우리는 거의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보니까 하드웨어 단의 로봇을 생각을 하기 좀 어려웠었는데 엠비덱스라고 하는 뭐 약간 사람 상반신처럼 생긴 로봇도 만들어 놓고 예전에 CS에도 들고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최근에 이제 바퀴 달린 이동형 로봇들, 뭐 지도 그려주고 배송해주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서빙해주고 이런 것들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네이버가 이제 본사를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해당 새로운 신사옥에서 그런 로봇에 대한 뭐 테스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인프라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뭐또 알게 모르게 막 사우디 뭐 네옴 이런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관련돼서 이제 해외 쪽이랑도 이야기가 일부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왔어 가지고 알게 모르게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장에서는 저 많이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내재적으로 계속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야, 이게 딱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들어 그 네이버 그 쇼핑 측면에서 무료 배송 서비스 이런 것들도 많이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본격적으로 약간의 또 쿠팡 형태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결국 이걸 누가 배송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걸 나중에 정말 장기적으로 로봇으로 또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좀 가지게 되네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우리나라 그 배달의 민족이랑 쿠팡 이런 기업들은 로봇을 자체적으로 막 개발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딱히 없는 건가요? 쿠팡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고 뭐 내부적으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없는 걸로 저는 보고 있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일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외 배송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서빙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는 뭐 해외 로봇을 이제 수입해서 유통하시기도 하시지만 자체적으로 당연히 개발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일부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 공장에만 로봇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정말 일상생활 속 심지어 도심 밖에도 로봇이 자유롭게 또 돌아다니는 시대가 좀 머지않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벌써 식당이나 이런 데만 가도 로봇이 서빙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신혼집에 뭘 선물하냐라고 봤을 때 거의 탑픽이 로봇 청소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만큼 정말 요즘 또 1인 가구도 많고 이 로봇 청소기 집에 거의 한 대씩 다 두시니까 그런 것만 해도 나중에는 이게 좀 더 발달돼서 삼성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1가정 1로봇 시대를 열 것이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내 개인 가정부가 생기는 거잖아요. 로봇으로 말미암아 얘가 막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다 해주는 시대. 아 정말 집에서 이 가사노동에 대한 좀 인력이 많이 소비되는 만큼 그런 시대가 빨리 열려서 우리가 여러모로 좀 더 편리해지는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지금 로봇이 좀 음식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차근차근 또 해나가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뭐 B2C 로봇이면서도 서비스용 로봇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좀 알기로는 이 시장을 좀 중국 로봇 시장이 좀 꽉 잡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서빙 로봇은 거의 이제 7, 80%가 지금 한국에서 쓰이는 것들이 7, 80%가 이제 중국산 로봇이고 그리고 물류창고에 들어가는 로봇들도 대다수가 중국산 로봇입니다. 그리고 뭐 저희 가정용으로 쓰시는 로봇 청소기도 뭐 상당 부분이 또 중국산 제품들이기도 하고 해서 좀 많이 이제 침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저희가 중국을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중국이 이제 AI 기술부터 해가지고 지금 로봇 개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뭐 휴머노이드도 그렇고 제가 이제 매주 제가 이제 보고서를 씁니다. 위클리라고 하는 자료를 쓰는데 이제 매주 이제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쭉 정리를 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4월 첫째 주 요때 가장 많이 나왔던 기사가 중국 기사였습니다. 뭐 휴머노이드 보조금을 주겠다. 아니면 휴머노이드 개발 센터를 만들겠다. 뭐 어떤 AI 데이터 학습을 같이 공동으로 구축을 하겠다. 뭘 하겠다. 중국에서만 거의 5개, 6개 기사가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뭐 한 주만 그랬던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그런 상황이어서 중국이 뭐 그런 기술 개발부터 해가지고 또 중국은 또 내수가 시장이 워낙 크니까 양산을 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양산을 통해서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많이 줍니다. 뭐 로봇 가격이 한 10에서 한 15% 정도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정말 쉽게 생각하면 로봇에 일단 10에서 15% 정도는 디스카운트를 하고 들어간다라고 저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가격적인 경쟁력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산 로봇이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뭐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국의 좀 대표적인 로봇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 건가요? 뭐 상장 기업으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유비텍이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상장을 했던 약간 휴머노이드 관련된 회사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부품 쪽에서는 리더 드라이브라고 하는 이제 감속기를 만드는 업체가 또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산업용 로봇 쪽에서는 이제 에스툰 오토메이션이나 이제 이런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사실 산업용 로봇보다 이제 서비스나 뭐 휴머노이드 저희는 이쪽을 좀 더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아직 상장은 안 돼 있지만 서빙 로봇 같은 경우는 뭐 푸드 로보틱스 이제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상장 계획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왜 산업용 로봇보다 서비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산업용 로봇 시장은 자동화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제품에 대한 신뢰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시장은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모든 기업들이 이미 산업용 로봇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썼던 것들을 계속해서 쓰지 새로운 이제 설비를 도입하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리스크가 크니까 아니면은 바꾼다고 하면은 모든 로봇들 다 드러내서 새로 또 교체를 해야 되니 그런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사실 뭐 그건 중국 내부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는 비슷하다 생각을 해서 이 산업용 로봇 시장은 뭐 그동안 그래왔듯이 일본과 그리고 이제 유럽 기업들이 계속 이제 강세를 이제 보이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서비스 로봇 시장은 이제 막 개화를 하는 시장이니까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중국이 빠르게 들어와 가지고 침투를 하고 있으니 이런 쪽 관련돼서 이제 기업들을 조금 이제 눈여겨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로봇을 또 하드웨어 측면으로 봤을 때는 결국 또 중요한 게 주요 부품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물론 이 부품들을 계속 내재화를 하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뭐 감속기인가요? 네, 이런 애들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그 부품 업체도 제가 물어보니까
요 부분은 일본이 좀 꽉 잡고 있다. 이 기술 좀 진입이 격차가 좀 벌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좀 일본이 확실히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을 좀 가지고 가는 게 맞나요? 일본 그리고 독일 그러니까 전통적인 강자들이 계속 그걸 잘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로봇 시장은 이제 산업용 로봇 시장이었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산업용 로봇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 생태계가 그동안 계속 구축이 되어 왔을 거고 산업용 로봇을 하던 회사들은 일부 이제 뭐 부품단까지 내려갔습니다. 뭐 화학 같은 경우 모터도 만들고 뭐 제어기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부 이제 내려오기도 했었었고 감속기 같은 경우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나 아니면은 나부테스코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 그 일본 기업들이나 뭐 독일 기업들 납품하면서 신뢰 관계를 구축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뢰 관계 그 긴 역사를 저희 한국 기업들이나 뭐 중국 기업들이 갑자기 새로 등장한다고 해서 깨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틈을 이제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어서 조금 이제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하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닫힌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 쪽으로는 어렵지만 이제 새로 열리는 시장들이 있잖아요. 뭐 산업용 로봇도 이제 전통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이렇게 새로 이제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는데 협동 로봇은 또 새로운 시장이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는 충분히 이제 저희가 납품 레코드를 쌓으면서 트라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감속기는 뭐 다른 로봇들에도 많이 쓰입니다. 뭐 물류 로봇에도 쓰이고 웨어러블 로봇에도 쓰이고 모든 로봇들 관절이나 구동부를 가지고 있고 전기 동력을 쓰는 로봇에는 또 감속기가 들어가야 해서 이런 새로 열리는 시장에 계속 저희가 이제 납품을 하고 그런 경력들을 쌓아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을 것 같다. 다만 그것들이 이제 해외 진출하는 거는 아니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뭐 아까 제가 로봇 쪽에서 국내 대기업들 캡티브를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앞단에서 또 이제 국내 로봇 기업들이 저희가 이제 많이 써주고 같이 커져가는 이 밸류체인 전체적으로 좀 동반으로 성장을 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기술 로드맵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이제 정책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책이 올해도 나온 것이고. 네, 맞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전반적인 이 로봇 생태계를 좀 강하게 구축하자라는 취지로 정책이 계속 가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게 또 필요하고요. 네, 실제로 지금 국산화율이 뭐 40%밖에 안 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뭐 40%는커녕 거의 10%도 안 된다 생각은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70% 뭐 80%까지 이제 끌어올리겠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구체적인 시행 계획들이 나오냐가 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중국도 과거 이제 정책을 통해서 국산화율을 70%까지 올려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계속해서 국산화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잘 뭐 좋은 것들은 또 저희가 모방을 하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본 얘기가 나온 김에 일본의 화낙이라는 기업이 또 로봇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 기업은 뭘 하는 기업인가요? 화낙은 산업용 로봇을 잘 하는 회사입니다. 뭐 산업용 로봇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같이 하시지만 이제 주력으로 저희가 보는 건 이제 산업용 로봇이고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거의 1등, 2등을 다투고 있는 회사이면서 보통 이제 공장이나 이런 사진들에서 노란색 로봇이 나오면은 그게 다 화낙 겁니다. 그래요? 굉장히 많던데요? 네, 그게 다 화낙 겁니다. 그렇군요. 얘는 서비스용 로봇 쪽으로의 진출은 딱히 안 하는 건가요? 아직 서비스 쪽으로는 진출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략적으로 저는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산업용 로봇, 전통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지금 협동 로봇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다각화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애들은 대표적인 이제 B2B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전형적으로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에 따라 실적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라고 보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간 시클리컬 종목으로도 많이 그러네요.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기 민감으로 봐야 되겠네요. 매출과 뭐 수주 사이클이 굉장히 이런 등락폭이 커서 뭐 이제 빠졌을 때 저점 잡고 팔고 이런 전략도 유효하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연건님이랑 계속 얘기했다시피 이 휴머노이드 로봇 그걸 하기 위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앞으로 계속 열리게 될 건데 근데 우리가 이 하드웨어는 전통적인 이제 제조 강국들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런 애들이 좀 잘하고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압도적으로 미국이 잘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AI 측면은 진짜 거의 넘사벽 정도 수준으로 얘네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미국 쪽이 좀 잡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좀 봤을 때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좀 놀랍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국 기업들의 좀 전망. 저는 미국이 앞으로 또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패권을 가져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생각을 해서 약간 한국도 좀 많이 이제 분발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올해 연초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뭐 어질리티 로보틱스, 뭐 피규어 AI 이런 회사들은 다 미국 회사고, 그리고 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물론 현대차가 이제 대주주이면서 이제 저희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회사 자체는 또 미국 회사고, 이래서 이런 휴머노이드부터 해가지고 또 AI 같은 경우는 뭐 구글, 메타, 관련된 인프라는 또 엔비디아 이제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밸류체인에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한국이 이제 그런 미국과 경쟁을 할 때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생각은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주목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경쟁, 휴머노이드 경쟁, 로봇 AI 경쟁. 지금 중국이 빠르게 그걸 모방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피규어.ai 아까 서두에서도 영상 그 막 뭐 이제 요즘 굉장히 유튜브에서 많이 화두가 됐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막 사과를 잡고 뭐 사람이랑 소통하고 이런 영상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중국에서 똑같이 따라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바이두랑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비테크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회사가 같이 이제 그런 AI와 이제 하드웨어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유사한 거를 보여줬었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모방을 하는 게 뭐 좋고 나쁘다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아니고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의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 이렇게 좀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제 벌써부터 이미 전쟁의 로봇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사람 간의 이 무력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로봇 이 기술 전쟁이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스타워즈 같은 이런 시대를 좀 네, 그리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나중에 무력적으로 봤을 때에도 로봇이 쓰임새가 굉장히 많기에 사실 이들이 로봇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서로 간에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이 미국과 중국의 그런 판도를 좀 잘 지켜보는 것도 네.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잘 모르는데 해외 기업들을 또 서칭하는 게 쉽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 시장은 또 이제 막 개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누가 또 1등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AI 미국 기업들이 너도나도 또 로봇 쪽으로 진출을 또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윤곽이 잘 안 잡히는 상황이라, 이럴 때는 사실 또 ETF로 간접적인 좀 이 꾸러미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ETF 상품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일단은 글로벌 종목들을 다루고 있는 ETF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지만 일단 첫 번째가 ROBO 해서 로보 ETF, 그리고 BOTZ 해서 보츠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글로벌 ETF가 이제 뭐 일본, 뭐 미국, 유럽 이제 주요 관련된 기업들의 로봇이나 아니면 자동화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종목들 이제 중심으로 많이 다루고 계시긴 한데, 뭐 K로봇 액티브 ETF라고 해서 이제 삼성 자산 운용에서 출시했던 ETF나 아니면은 뭐 KB 자산에서도 뭐 AIN 로봇 ETF 이렇게 해가지고 출시를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는 다 국내 기업 위주인가요? 네, 국내 기업 뭐 이제 작은 이제 국내 로봇 상장 기업들부터 해서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네이버나 이제 관련된 로봇 쪽으로 또 앞으로 사업을 할 이제 기업들까지 해서 대형주까지 포함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ETF들도 좀 다수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뭐 개별 종목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사실 많이 부담스러우시고,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약간 지금 초기 상황에서는 또 이런 투자 흐름들을 따라가기에는 또 ETF 투자가 상당히 또 적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전반적인 기업들을 담은 게 대표적으로 로보랑 보츠, 요거 두 개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건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이 책을 로봇 관련 책을 또 저술을 하셨잖아요. 최고의 성장주 로봇 산업에 투자하라라는 책을 또 저술하셨는데, 요 책을 딱
따로 뭐 집필하시게 된 동기나 네. 어떤 분들을 위해 이 책을 좀 집필하셨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문과생입니다. 이제 문과생이고 아, 뭐 기계공학이나 아니면 뭐 컴퓨터공학 이런 걸 공학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외교학을 공부를 했던 이제 사람이어서 사실 이제 로봇 산업을 처음 스터디할 때 굉장히 어렵기도 했었었고 뭐 약간 이제 어려운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것도 있었었는데 근데 막상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물론 당연히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공학자분들이 잘 해주실 거라 믿지만 이런 투자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공부할 때는 또 이제 문과생의 그런 감성들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저희 세계 반이 이과생이면 세계 반은 또 남은 문과생이니까 이 로봇 산업을 굉장히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문과 출신 분들이나 이거 너무 기술적인 이야기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그동안 보고서로서 시장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많이 썼었지만 조금 더 이제 쉽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개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끔 이제 좀 이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을까 했을 때 또 이제 책을 쓰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이제 앞으로 이 로봇 산업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좀 기술적으로 어렵다 느끼시거나 뭔가 이제 이런 분들께 조금 이제 조금이나마 좀 쉽고 재미있고 알기 쉽게 약간 이렇게 좀 전달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됐고 이제 그런 내용들로 좀 많이 쉽게 담았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이제 정보화 시대에 많은 정보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이 많은 정보를 좀 손쉽게 습득하는 게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런 분들이 더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정보를 어떻게 하면 또 쉽게 설명해 주시나. 오늘 사실 연구원님과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누는 상황 속에서도 되게 저는 이해가 쏙쏙 되면서도 네, 포인트가 잘 찝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이렇게 말씀도 잘 하시지만 또 글로도 그런 또 이해하기 쉽게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또 풀어주신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로봇 산업 이런 쪽에 투자 관심이 있으시다면 최고의 성장주 로봇 산업에 투자라는 책 한번 또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구원님 저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로봇 산업은 앞으로 성장이 명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좀 이제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이제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공부하시기 좀 어려우신 부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너무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뭐 저의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를 포함해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각종 기사들을 통해서 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스터디를 하시는 것들이 앞으로 미래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양승윤 연구원님 모시고요. 또 로봇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저도 22년도부터 로봇 산업을 굉장히 또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인 만큼 오늘 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이 또 배운 걸 토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또 공부한 다음에 저희 채널에도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내용들 아낌없이 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들 또 이 새로운 시대 또 로봇을 함께 또 공부하면서 좋은 기회들 같이 또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